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취업준비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 파트너 CDC 취업 캠퍼스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에 막바지에 다 달아서 지금 금융권의 전반적으로 하반기 공채가 지원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연휴 동안에도 필기시험과 논술, 면접 준비하시기에 아주 많이 바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보면은 논술과 면접에 단기간에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면요. 금융기사들이 항상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금융기사를 보시고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사를 하루에 20분이나 30분 정도 소리 내서, 그것도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이제 읽어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용어를 입에도 쉽게 익힐 수 있고, 그리고 금융기사의 내용들이 머리에도 굉장히 잘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술에 있어서 많은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숙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면접에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발음이라든가 그런 어떤 말들을 편안하게 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많은 동기가 됩니다. 전에 합격한 사례들을 볼 때 논술에 성공한 사례에서 신문 논술을 보고 계속해서 필기로 직접 써보는 그런 연습을 했다는 지원자도 있었는데요. 아나운서들이 TV나 라디오에서만 설명을 하듯이 여러분들 보통 신문 기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글에 작성된 형식으로 나와 있다면은 이것을 본인이 강사나 TV 아나운서가 돼서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설명을 하신다면은 좀 더 많은 연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주변 분들에게 좀 더 피드백을 받아 보신다면은 본인의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른가, 아니면 또 너무 느린가, 아니면 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쓰시는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요. 그런 피드백을 좀 더 받아보신다면 면접에 자연스럽게 본인의 소신을 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필기시험 준비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면접이나 그런 것들을 따로 어떤 트레이닝을 받으시거나 어떤 기관에 찾아가서 하시기보다는 그런 하루에 빠지지 않는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논술 시험에 대한 능력 향상과 면접에 대해서 많은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주에 그러니까 강의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잠깐 되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KB국민은행과 채용에 대해서 지난주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최근 이슈들을 많이 검색해 봤고요. 그리고 논술에 도움이 되시라고 KB 금융지주에 들어가서 경영연구소에 있는 여러 가지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자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KB 금융지주 연구소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들어가셔가지고 최근 논문들은 조금 더 제목과 주요 서론 부분만이라도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KB 하나은행 채용에 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은행들의 지금 현재 공통된 채용의 인사 담당자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강점과 경험이 잘 녹아있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그다음에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되는 만큼 면접에서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면접의 팁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도출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금융 논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팁을 드렸고요. 시간 내 작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작성 전에 잠깐만이라도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성을 잠시 생각해보고, 서론을 너무 길게 하기보다는 주요한 내용을 병렬형으로 그 본론에 나열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본인의 의견과 그다음에 어떤 논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하셔서 결론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항상 여러분들 논술과 금융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이해 꼭 그 숙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아마 요즘에 이제 신문 기사 계속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경제 기사가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 금융 용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금융 용어를 숙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요. 금융 용어가 예전에 그 만들어진 용어도 있지만 신조어들도 계속 많이 나오는 만큼 금융 용어만 잘 익혀도 어떤 상식이라든가 시사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금융 용어에 대해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논술과 면접에서 계속 대비하게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글에서 좀 더 최근의 금융 기사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은행권에 제가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그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은행 못지않게 증권사도 많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물론 이제 은행이나 금융공기업보다는 채용 규모나 인원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채용을 하고 이제 공고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제도권,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또 거기서 다루는 상품과 관련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업이 계속 변화하면서 금융 기법과 금융의 여러 가지 그 투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를 이루고 있고 변화를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고 지금 현재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서 금융이 발맞추어 변화하는 그런 새로운 금융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금융 용어, 그다음에 도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글에 그 금융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구글에 금융이라고 쳐보면서 뉴스란을 검색을 해보니까 최고 많이 나와 있는 뉴스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핵실험 내지 여러 가지 그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 또는 금융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치적 사건이나 이슈나 국제적 정세들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과 수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기사라든가 국제 동향 그런 어떤 이슈들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공동 체계로 금융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서 그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라든지 은행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것으로 인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및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정책에서 금융 공기업들이 발빠르게 많은 그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또 요번에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 구글 뉴스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더불어서 큰 기사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들으시면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치 못하실 텐데요. 사실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면 금융기관들의 그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감독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하는 감독기관 내의 비리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가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을 투명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런 그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가 감사원을 통해서 밝혀졌고 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 스스로의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보완할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은 금융기관의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런 감독 비용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일부 다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기관들이 이런 감독기관에 대해서 금융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더 그 금융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명하게 규제 내에서 금융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공동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함부로 남용하고 또 채용에까지 비리가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좀 더 채용에 대해서 투명성이 제고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계속해서 채용에 대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한번 증권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채용 그 하반기에 지금 많은 채용들을 뭐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온 후보들에게는 어떤 서류 검사에 대한 그런 것들 채용의 일부는 면제를 해주고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금융권 채용에 대한 커다란 이슈가 한 4가지 정도로 추격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금융공기업이 올해 채용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이제 조선업이라든가 일부 대기업의 부실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수출입 은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융공기업들은 거의 다 채용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시중은행, 두 번째는 시중은행도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채용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2배에서 1.5배까지 채용을 하는데 신입사원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경력사원까지 채용의 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지할 것은 금융권이라는 곳은 사실 금융이라는 컨텐츠와 제도가 합해져서 예전에는 가장 보수적인 산업 분야로서 어떤 보수적이고 진입하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사원 채용에 대해서는 어떤 특수 분야, 약간 국제 업무라든가 일부 특수 업무를 제외한 일부 분야에는 전혀 중간에 어떤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하는 유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공채 출신으로서 처음에 입사해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있는 곳으로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은행권이라든가 금융권이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사원을 채용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은행에서 이제 주로 하시던 말씀이 은행에 있는 문화에 경력사원이 들어오면 이런 내부에 있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잘 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데에 적응을 못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아예 은행권에 계신 내부의 직원분들이 임직원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강하게 묶여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인력을 수급하는 것에 아마 좀 편견을 갖고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중은행이라든지 그런 금융공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에 좀 더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앞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의 어떤 그 이동이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요. 경력 직원들이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좀 더 경력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갖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금융 그 공기업들,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금융 공기업이 10월 21일 A 매치의 날이라고 하죠. 전체 필기 시험을 치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요. 금융공기업의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은행은 모두 다른 금융공기업과 같이 필기 시험을 치렀지만 금융감독원은 별도의 다른 날로 그러니까 다른 날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그 시험을 따로 치름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인재들을 많이 수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금융감독원마저 그 같은 A 매치 날인 10월 21일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모든 그런 비용 손실, 그러니까 채용을 했는데 나중에 딴 곳으로 가거나 이중 지원을 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비용 손실도 줄이고 좀 더 처음부터 소신을 갖고 그 지원하는 지원자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전체 금융공기업들의 그 지원자를 받아보니까 경쟁률은 약간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마 금융감독원이 이제 같은 날에 시험을 치르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이 좀 더 참고하셔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표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력과 IT 쪽에 그다음에 또 글로벌 인재 취업에 대해서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의 그런 금융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채용뿐만 아니라 그런 서비스라는 것들을 많이 넓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과 많은 시각들과 많은 인재들을 좀 더 융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기로는요. 이제부터 금융공기업이나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상경계열이나 인문대의 그 취업 준비생들은요. IT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셉이라든가 ERP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그 IT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공대라든가 IT라든가 디지털 쪽에 전공하신 분들은 금융을 멀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 지식을 갖추어서 좀 더 금융 쪽도 어떻게 시스템을 교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양쪽에서 다 융합형 인재로 성장한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 있는 CEO들은 그 기술자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금융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 투자에 관해서도 굉장히 주요한 정책에 있어서 발언권을 하는데요. 이건 그분들이 예전부터 다 갖춰온 융합형 인재로서 성장한 그런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융합형 인재로 좀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 뉴스는요,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지금 금융 공기업들과 그 시중은행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사들도 9월에 지금 지원서는 거의 다 접수 마감을 하고 있고요. 일부 증권사들과 일부 은행들이 더불어서 채용에 아직 마감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 스케줄을 좀 꼼꼼히 확인하셔서 여러분 놓치지 않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준비한 세상을 바꾸는 그 착한 금융 시간을 좀 더 갖기로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제도권에 있는 이제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자산운용사라든지 제도권의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있는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금융은 단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지원함으로 해서 같이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산업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경제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는데요. 이러한 공공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산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더 대형의 제조업 기반이었던 것이 좀 더 혁신적이고 신기술이라든가 전에 제가 금융 용어에서 말씀드렸듯이 팡이라고 하는 대부분 그 아마존이라든가 그 애플이라든가 그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장하는 신기술, 혁신 기업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권에 있는 은행이라든가 일반 자산운용사라든가 아니면은 증권사들이 이러한 신혁신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이라든가 금융투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우리나라 그런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산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점에 많이 부딪히고 있고요. 지금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어떻게 이런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해서 신사업이라든가 혁신 기업을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게 되는데요. 창피하게도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이라든가 금융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거의 우간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산업을 발전을 시키려면 이런 금융기법도 더불어서 선진화돼야 되는 것이 급선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방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하는 금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크라우드 펀딩.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소싱이라든가 크라우드 펀딩.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 같은 경우 대표적인 위키피디아 같이 여러 사람들의 지식을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싱을 말하는 건데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정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신문인 미디어팻에서요, 기획 시리즈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하는 금융에 대한 현재의 주소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금융권에 채용되는 것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편리하게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일반적인 금융의 혜택마저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을 때 어떤 서울의 한 지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학교 설립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장애인 부모들이 그분들한테 이제 무릎을 꿇어가면서 장애인을 위한 학교 설립에 찬성을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부탁을 했다는 그런 좀 슬픈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좀 더 넓은 배려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그런 마인드로 금융 분야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만약에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왜 안 될까? 그다음에 금융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고만 하면 그들의 말을 다 그냥 수용할 것만 아니라 금융권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로서 좀 더 어떻게 해야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 기법이라든가 금융 혜택을 모두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장애인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많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물론 은행이나 그런 카드 회사에서 말하기는 그런 것들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분들이 악용을 당해서 다른 분들로부터 이용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우려로 많은 것들을 제약하고 있다고 변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금융권의 관계자들은 물론 이제 신용카드의 경우는 그렇지만 체크카드까지 제한을 두는 거는 사실 몇 가지만 보완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마 그것이 좀 더 귀찮은 일이거나 제도적인 보완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애인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보험업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는 위험을 분산해서 공평하게 위험을 분산한 것을 나누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업계는 특별하게 그 상품을 만들 때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계리사라는 그 전문 직종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계리사들이 그 보험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수학, 수치, 통계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애인이 어떤 그러한 위험을 부담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장애인을 일반 그 인들과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그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변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그 보험도 있지만 그런 위험률이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뭐 물적 보험이라든가 여행자 보험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차별을 두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같이 위험을 분담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 만한 여러분들이 금융인의 그런 금융인으로서 아마 좀 그 이바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크라우드 펀딩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 농협에 지원하시는 분들 그 금융 공기업인데요. 그다음에 기업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 역시 금융 공기업입니다. 농협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그런 금융 지원을 해야 되는 곳이고 또 그다음에 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또 혁신적인 일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금융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곳에 지원을 할 때는 그 금융의 기법이라든가 금융 상품만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농협에 지원하는 분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발전에 대해서 좀 더 비전을 갖고 세계 다른 나라의 농업 발전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은행에 지원하시는 분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의 그 적극적인 지원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농촌에 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의 논과 밭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에 물을 대줌으로써 이런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잘 자라면 그걸로 인한 수익을 얻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수익을 쉐어하는 것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수로에 물이 넘치게 된다면 아마 농작물은 다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 자체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고 그 방만하게 경영을 했을 때는 결국은 농과 밭을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산업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AI라든가 3D 프린터라든가 여러 가지 뭐 IoT 기술이라든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산업부 분야에 적용이 되면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동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대기업의 그 형태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제조업,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설 업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산업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많은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 여태까지 그 업력이 계속 쌓아오면서 그런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 거래를 일으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은행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그런 증권회사들이 기존의 이런 거래와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출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이 이제 시작되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좀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금을 좀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래가 없고 신용 거래가 없는 만큼 현재 제도권으로부터 그 어떤 자금을 공급받기에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막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혁신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기술 보증 기금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계 상황에 많이 부딪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도권으로 들어오진 못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정보를 드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제도권으로 좀 더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활성화시켜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드의 그 정의는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셜 펀딩이라고도 하고 뭐 P2P 펀딩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아니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자금이 없는 사람이 본인이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그 자금, 그러니까 이제 목적 그 어느 정도 비용의 그 목적과 그다음에 목표 금액을 정하고 이 필요한 목표 금액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공개하게 되면은요, 그 익명의 다수, 즉 크라우드로부터 투자를 받는 그런 형식의 그 펀딩을 말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그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벤처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좋은 기술과 여러 가지 시도해 볼 만한 많은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신용 거래가 없고 어떠한 그 거래로 인한 것들로 그 제도권의 그 신용 공여를 받기가 어려울 때 자금을 시장으로 투여받는 그러한 형식의 펀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자선 활동이라든가 이벤트, 그다음에 문화, 예술 활동 등에 있어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요, 투자 방식 및 목적에 따라서 지금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지분 투자, 에쿼티 베이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그 자금을 대음으로써 지분을 갖게 되거나 나중에 수익으로부터 그 발생한 수익을 다시 돌려받는 형식이 이제 지분 투자 형식인데요. 이 지분 투자 형식은 앞으로 이제 채권이나 주식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받을 수 있는 좋은 기법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나 여러 가지 그 금융 관련 법들에 의해서 개인 투자 한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크라우드 펀딩 자체가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라든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당 투자에 대한 제한을 좀 더 늘리거나 한도를 증액하거나 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출 랜딩 베이스라고 해서 가장 먼저 생긴 크라우드 펀딩의 그 종류인데요. 이거는 은행과 똑같이
그 많은 다수의 개인들이 조금씩 그 돈을 모아서 어떤 사람에게 빌려주는 형식이고, 이것도 은행과 같이 어떤 이자 수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든가 P2P,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 빌려받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금 그 대출, 그 랜딩 베이스로 하는 대출 형식의 크라우드 서비스는 예전에는 어떤 심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실 다시 자금 회수라든가 이익을 돌려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심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엄격히 함에 따라서 또는 담보를 잡기도 해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많은 그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원, 그래서 리워드 베이스로 해서 어떤 이제 자금을 후원하는 형식으로 다수의 후원자들이 모금자가 이제 추진하는 프로젝트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문화 그런 것들에 이제 투자하는 그러한 형식인데요. 자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는 자금이 아닌, 금전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선물을 받는다거나 영화의 경우 영화표를 뭐 해서 공연에 관련된 것을 받는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영화 연평해전 같은 것이 이런 대표적인 리워드 베이스로 이루어진 크라우드 펀드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그 영화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기부, 도네이션 베이스라고 해서 이것은 진짜 순수 기부 목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어떠한 이제 뭐 선거 자금이라든가 하는 곳에 그 펀딩을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2012년 아마 그 선거 때 대대적으로 이 그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선거 자금을 모으는 그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갑자기 그 펀딩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의 최초의 그 시도는 2005년에 영국에서 조파닷컴이라고 해서 이 그 대출 형식으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그 인디고고라는 그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처음으로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게 됐던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 있는 2009년 4월에 만들어진 킥스타터라고 하는 그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011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이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10개 회사가, 10개 정도 회사가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어떤 제도권으로 해서 뭐 정확한 그 제재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 미비한 상태라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정책상으로 후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모금자가 있는데요. 모금자가 어떤 본인의 프로젝트라든가 좋은 기술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인터넷에 이제 그 플랫폼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그 인터넷 플랫폼 등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 프로젝트라든가 이러한 뭐 아이템들이 굉장히 한번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개인 투자 후원자들이 이것을 뭐 지분을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뭐 보상 형식이라든가 대출 형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지분 투자에 있어서는 개인 1인 한도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창출됐을 때 다시 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되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보상을 하는 형식으로 되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대출 형식의 랜딩 베이스는
물론 이제 그 이자 소득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은행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고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정확하게 심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제도적으로 나중에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좀 더 본인이 해보고 싶은 아이템이 있거나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투자가 필요하다 하면 아마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업이라든가 혁신 기업의 경우는 제도권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느니만큼 이런 것들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지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시장을 보고 우리들이 많이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해서도 아마 논술이라든가 면접에서 간단히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크라우드 펀딩의 현재의 장점은 무엇이고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단점을 어떻게 커버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단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본다면 좋은 논술 형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하듯이 지금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라든지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부분이 좀 더 보완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괜히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혁신 기업으로서 정말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정말 펀딩 자체에 어떤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본인의 그런 아이템이 뭔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하는 기업들이나 개인이 많을수록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좀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자본시장을 탄탄하게 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가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모험 자본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적극 대두되고 있는데요. 은행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고위험을 통해서 고수익을 노리는 증권사들이 이런 크라우드 펀딩의 기법들을 적극 수용하는 데, 또 모험 자본을 투입하는 데는 좀 더 적절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그런 증권회사들이 중개업에 치중돼 있고 IB 업무는 아직까지 발달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부에게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서로 절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존 같은 곳도 이러한 모험 시장 자본을 투여받아서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를 했고,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을 일으킨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적극적인 모험 자본 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이 되면은 그런 혁신 기업들이 좀 더 자본을 적시에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고 또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증권사의 규제를 우선은 먼저 증권사가 나서야 되고 이러한 규제를 많이 풀어서 모험 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은행이 아닌 증권사 채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5개 가장 큰 증권사들이 올해 하반기 한 전체적으로 300여 명 정도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고요. 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은 단순히 그런 어떤 국가의 요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증권사에 많은 수익을 내므로써 해서 지금 증권 주식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공고를 가져온 NH투자증권은 우리나라 탑인 그런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미래에셋, 그다음에 삼성,
삼성증권, 그다음에 한국투자금융, 뭐 여러 가지 투자증권 등 해서 5개의 대표적인 증권사가 지금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특히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우리투자증권, 가장 우수한 증권사에는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지금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27일까지고요. 특히 IB와 증권 일반 쪽에 IB 트레이딩, PB 쪽에 모집을 하고 있고 IT 분야, 은행과 똑같이 IT 분야의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NH투자증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 NH금융지주 소속이기 때문에 NCS 기반으로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계속 보여드렸듯이 NCS 포털을 참고하셔서 관련 직무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 호황의 증권사 지금 빅5가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고 지금 중소형 증권사들도 그때그때 적시에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증권사 관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채용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금융 지식을 깊고 넓게 하는 제가 금융 시사 용어에 대해서 오늘도 2개 정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MSCI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MSCI 지수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 지수입니다. 세계적인 대표 주가 지수로서 MSCI 지수, 그다음에 FTSE는요, 영국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그다음에 스톡 익스체인지 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양대 가장 중요한 주가 지수로서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 두 주가 지수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더불어서 잘 아시겠지만 S&P 500이라든가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MSCI라는 용어는요. 모건 스탠리 대표적인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를 딴 것인데요. 여기서 늘 작성해서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입니다. 여기는 선진 시장, 그다음에 신흥 시장, 그다음에 신흥 시장,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프론티어 시장들로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신흥 시장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여기서 선진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FTSE라든가 S&P라든가 아니면 다우존스 지수에서는 선진 시장으로 이미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SCI 지수에서는 지금 진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17년 올해 6월에 중국의 A 주식이 주가가 이 MSCI 지수에 EM 마켓인 우리나라와 같은 EM 마켓에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선진 시장에 진입을 못한 상태에서 중국과 또는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선진 시장으로 들어갈수록 세계의 많은 자금이 우리나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 시장으로서의 진입은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SCI 지수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 자주 보시게 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도 나왔지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지수인 MSCI의 중국 시장이 편입이 된 것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진입하는 데만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진입을 좀 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우리가 2008년부터 계속 시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국 지수인 FTS의 경우에는 2009년에 진입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선진 시장으로 주식 시장이 평가받고 있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대표적인 이 주가 지수인 MSCI에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인 신흥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상장된 중국 본토의 A 주가에 관련된 것이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기사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2017년 6월 20일 기사를 가져온 거는 2017년 6월 15일 그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바로 직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같이 그 신흥시장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그 금융의 이해를 돕는 용어로는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더리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요즘 잘 아시겠지만 가상화폐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더불어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가상화폐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제2의 가상화폐로서 기존의 비트코인의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완점을 갖고 특히 그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플랫폼, 그 웹 서비스를 보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발전된, 비트코인보다 발전된 형태의 그런 가상화폐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 가상화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가상화폐의 수가 벌써 800여 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 가상화폐란 말이 실물이 없다는 말에서 가상화폐라고 사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암호화 화폐라고 해서 이야기가 좀 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암호화 화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여기가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는 러시아계 캐나다인 23세인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그래서 9월 25일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강연과 더불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그 캐나다에서 사실 IT라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고의 대학인 워터루 대학을 다니다가 틸 장학금이라고 해서 피터 틸, 페이팔의 그 앨런 머스크와 공동 창업자인 틸이 그 전 세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은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친구가 2014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를 제치고 그 IT 업계의 최고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월드 테크놀로지에서 1등을 수상했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그 화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 신문 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분양해서 가상화폐를 사용하겠다 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서 가상화폐, 여러분들 그 화폐 전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기축통화 화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금융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내드릴 책은 세계 1%의 철학 수업이라고 하는 후쿠하라 마사히로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철학 아직도 진부하거나 옛날 것이라거나 아니면 너무 돈이 안 되는 기본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티븐 잡스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철학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힘인데요. 지금 우리가 항상 편한 여러 가지 기기를 쉽게 다루고 컴퓨터라든가 모바일을 다룸으로 해서 생활의 편리함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생각해내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자체적인 힘은 점점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교보에서 집어들고 구매한 지 바로 해서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날 하루에 바로 끝낸 아주 간단한 책입니다. 사실 철학이란 말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때, 공부하다 답답하실 때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철학에 대해서 깊이를 요구하는 그런 책은 아니고요. 우리가 왜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옛날 고전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가. 그것은 진부한 것이 아닌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1%의 세계 지도자들은 오히려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옛 고전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글로벌 하는 것만큼 이 작가도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역량이 개인 역량과 조직력과 언어 능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인인 이 친구는, 이 저자는 예전에는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키워짐으로써 일본어, 외국어의 중요성을 잘 못 느꼈다고 하는데요. 세계 각국에 나가서 외국어를 하지 않았을 때 겪는 어려움과 소통의 어려움을 본인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외국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개인의 역량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조직을 나왔을 때 철저하게 개인의 민낯을 보게 되고 개인의 역량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조직의 그런 역량을 본인의 개인 역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의 초기에 있어서 한국 독자들에게 한국 교육의 현실과 일본 교육의 현실이 거의 주입식이고 입시 위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질감을 같이 느끼고 있어서 같이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고요. 세상에 나오면, 사회에 나오면 대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철학을 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앞으로 또 문제 해결 능력 다 철학이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답답하실 때 간단하게 몇 단원이라도 좀 읽어보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능력도 좀 더 키우시고, 그다음에 면접에 대한 준비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로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필기 시험과 공채 여러 가지 시험에 바쁘시겠지만 명절에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과 함께 좀 더 지식과 마음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명절 후에 또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저희 CDC 취업 캠퍼스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그때마다 저희가 좋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